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이라는 인터넷 쇼핑 회사가 최근에 유료 멤버십 가격을 월 2,900원에서 월 4,99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가격은 곧 기존 회원들에게도 적용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이 쿠팡이 어떻게 외형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건지, 또 다양한 기업들이 이커머스 시장에 요즘 뛰어들고 있는데 누가 어떤 팩터로 시장을 주도하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가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미래 사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넵튠이라는 회사가 그 구심점 역할을 할 거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이 넵튠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카카오와의 전략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하면 예전에는 마음에 드는 물건 그 안에 들어가서 찾아서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하고 또 기다리면 곧 배송이 되고 그게 전부였는데, 요즘엔 한 달에 얼마 또는 1년에 얼마 이렇게 정액으로 회원 가입을 하면 무료 배송 서비스 등등을 해주는 그런 이른바 회원제 구독형 서비스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유통 담당 애널리스트 오리나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요즘 이커머스 업체들의 경쟁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쿠팡이라는 회사가 요 유료 회원제를 유지하다가 그 회비를 올렸나 봐요. 네. 가입을 혹시 하셨었는지. 저도 가입되어 있더군요. 안 그래도 이 뉴스 보고 뭐야 네. 싶어서 봤더니 네. 언제 한번 가입했는데 빠져나가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네. 지금 2,900원이 그동안에 빠져나가고 있었을 텐데요. 예. 12월 이제 마지막 주에 4,990원으로 약 70% 인상을 예고를 했습니다. 예. 결론부터 이걸 왜 하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수익성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가격 올려도 빠져나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일단은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 한해서 4,990원으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 네. 근데 이제 향후에 기존 회원들에게도 이제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인 수순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좀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3분기에만 해도 영업 적자가 3,700억 원에 달했었고요. 네. 주가도 지난주 6일 보시면 24불 50일까지 하락을 하면서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장 이후에. 예, 기억하시겠지만은 공모가가 35달러였었고요. 그리고 상장하던 날 주가가 폭등하면서 49불까지 올라갔던 것을 고려하시면은 거의 반토막 났다고 보시면 되고, 25불 밑으로 떨어진 거는 상장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의지가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 아까 3분기만 3,700억 말씀을 드렸는데 3분기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에도 한 1조 3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연간 적자가 손실이 굉장히 크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멤버십 인상을 통해서 어쨌든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쿠팡에서는 이걸 와우 멤버십이라고 부르더군요. 회원 네, 맞습니다. 이름을. 이름 자체가 이제 와우 멤버십이고요. 2,900원을 내면 그동안 무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로켓 배송이 이제 무료였었고요. 그리고 쿠팡 플레이라는 동영상 서비스도 새로 런칭하면서 이 서비스 제공을 해왔었고, 그래서 2,900원을 이제 가격을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네이버하고 11번가 등도 4,900원대 멤버십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내면 거기도 배송이 무료예요? 일부, 그러니까 11번가 같은 경우는 아마존하고 최근에 협업하다 보니까 아마존 물품 중에서 일부 배송이 무료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 안에서 그 멤버십 로고가 붙어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구매를 하셨을 때는 적립을 추가로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쿠팡이 그동안의 가성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격 대비 성능이 훨씬 더 좋은 거 가지고서 많이 좀 경쟁력을 확보해 왔었었는데, 가격이 4,990원으로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거에 맞는 더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말씀 아까 하신 것처럼 고객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상된 요금만큼 또 추가로 붙여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있을 테니까 전체적으로 경쟁이 좀 심화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900원 내면 배송이 무료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시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의 남는 본전은 빠지는. 네, 배송비가 보통 3,000원 정도 하니까요. 네. 네. 이제 5,000원도 오르면 2번은 해야 쇼핑을 2번은 해야 이제 손해를 안 보는 그런 회비 수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2019년도 봤을 때 1인당 국민 이제 이용하는 택배 횟수가 네. 49번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52주니까 거의 일주일에 예. 한 번씩은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때만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 회원제를 유지하면 쇼핑 업체들은 그럼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도 같은데 이런 회원제를 유지한다는 게 어떤 즉 무슨 얘기냐면 한 달에 한 번만 쇼핑하는 분은 이제 이거 가입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다른 여러 한 가지 달에 한 멤버십들이 10번쯤 하는 많으니까요. 분들은 이제 이거 가입해서 네네. 한 5,000원만 내고 무료 배송 서비스를 받으면 그 배송 서비스라는 게 원가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은 가입하면 손해죠. 뷔페 식당 와서 막 10인분 먹고 가는 분하고 비슷한. 그렇게 하면 될까? 그쵸. 왜 하죠? 쿠팡 이런.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에는 손해였었죠. 왜냐하면 쿠팡이 배송을 직접 파니까요. 예. 근데 네이버나 뭐 11번가는 실제로 판매하시는 판매자가 배송을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그거랑은 관계가 없었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수하고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커머스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고객을 묶어서 이탈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자물쇠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왕 쇼핑할 건 여기서 할 그쵸, 테니 제가 멤버십을 가입했으니까 이왕이면 여기서 사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그래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건만 팔아서는 돈이 안 되나 봐요, 쇼핑몰 업체들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 미국 코스트코 사례를 봐도 그런데 여기도 이제 아시겠지만 연회비를 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놀랍게도 이 코스트코 영업이익의 한 70% 정도가 멤버십 연회비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연회비가 없이 공짜로 그렇게 사람들 다 받으면 한 이익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네요. 네.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마진을 좀 최소한으로 붙이고요. 대신 이제 안정적으로 고객을 가져가면서 그거에 대한 멤버십을 이제 캐시카우로 가져가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이 재가입률이 거의 90%거든요. 코스트코가. 그래서 코스트코도 실제로 5년마다 한 번씩 멤버십 그 회비를 인상을 해 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주기가 올해가 예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 8월 달 정도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올릴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대선 있는 해에 항상 올리는군요. 네. 그런 식이고,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올릴 때마다 주가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도 이런 인상을 통해서 아무래도 좀 수익 개선을 이뤄내고 그리고 주가까지 조금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인터넷 쇼핑만 해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돈이 안 되니 묶어두고 유료 회원제를 하면 쇼핑을 더 많이 해서 우리 회사에 기여를 해주시든 고객이 아니면 그냥 회비 내는 걸로 우리가 운영을 하든 어떻게든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뭐 쿠팡이 최근 뭐 쿠팡 플레이 런칭한 것도 마찬가지고 11번가도 아마존 쪽을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다 비슷비슷한 서비스였다 보니까요. 그동안에 그냥 무료 배송이나 적립에 한정되어 있었던 거를 조금 더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을 하면서 과거에는 뭐 커머스 기능이 주였다면 이게 최근에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플랫폼 쪽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도 이제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와우 회원 이게 몇 명이나 돼요? 이렇게 올리면 기존 회원도 만약에 다 올린다고 가정하면 돈이 얼마나 더 벌리는 겁니까? 지금 이제 500만 명 정도니까요. 거기서 70% 인상을 하는 거다 보니까 뭐 다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은 곱하시면은 금액이 나오겠죠. 그렇겠네. 1년에 그러면 한 2만 원 정도를 더 버는 거니까 그래도 1,000억이네요. 1년에 1,000억 더 버는 거네요. 다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뭐 매출단에서 그냥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이익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수익성은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래도 1년에 1조 원 넘게 손실을 계속 보는데 1,000억 정도 더 버는 게 기별이나 갈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뭐 이번 3분기 실적도 매출액은 48% 증가를 했는데 영업
손실은 또 다시 이제 확정이 된 상황이고 주가도 뭐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주에만 12% 빠졌거든요. 지난주에만. 예. 예, 그래서 금리 인상 때문에 미국 증시 상황이 안 좋은 거를 고려해도 하락폭이 좀 큰 상황이라서 예, 쿠팡도 좀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네. 또 회사도 지금 최근에 이츠, 쿠팡 이츠 그리고 쿠팡 프레시 이쪽으로도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일본하고 대만 쪽에도 퀵커머스 진출을 했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비용이 많이 나갑니까? 이익은 아무래도 붙여서 팔 텐데 그래도 물류 쪽이 가장 많이 들고요. 배달비를 제대로 못 받는군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우리나라의 다른 인터넷 쇼핑몰들은 흑자를 보고 있어요? 쿠팡 말고는? 뭐 흑자를 보고 있는 업체들이 많지는 않고요. 예. 뭐 이베이 코리아 같이 좀 수수료 위주로 그냥 좀 안정적으로 가는 업체들 그리고 뭐 올해 상장을 앞두고 있는 오아시스 마켓 정도 이쪽은 이제 신선식품 위주로 하는데 오프라인 매장을 좀 가지고 있어서 약간 재고 처리를 하기에 유리한 부분들이 있는 업체들 정도가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마트가 운영하고 있는 쓱닷컴 같은 경우에 과거 2017년도 이때 좀 흐름이 좋아졌다가 약간 흑자에 근접한 수준까지 갔었다가요. 2018년 이후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업체들이 커머스에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한 이후에 경쟁이 좀 심화하면서 적자는 올해 그러니까 2020년도죠. 2021년도 2분기부터 다시 좀 확산된 상황입니다. 오아시스라고 하는 회사는 뭐 새벽에 신선식품 배달해주는 회사입니까? 상장해요 올해? 네. 지어소프트라는 회사 이제 밑에 있는 업체 서비스인데 이쪽이 올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올해 유통업종 내에서 좀 저희가 메인 테마로 보고 있는 내용이 신선식품 서비스입니다. 아시겠지만 쓱닷컴이 이제 상장 예정이고 더불어서 마켓컬리 그다음에 오아시스 마켓까지 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올해 좀 업종을 주도하면서 자주 회자될 내용이 이 부분이다 이렇게 공산품 말고 이제는 신선식품을 신선하게 배달해 주는 것까지 하는 쇼핑몰들. 그렇죠. 아무래도 이쪽 분야는 일반 공산품 대비해서 굉장히 좀 진입장벽이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왜냐하면은 이 신선식품을 소싱하는 거는 굉장히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 업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배송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게 신선하게 배송하는 거는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택배회사한테 맡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또 그 물성 자체가 또 망가지기 쉬운 것들이다 보니까 포장자도 더 많이 들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진입장벽이 있다 보니까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마침 또 올해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 3개가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마켓컬리, 쓱닷컴, 오아시스. 네, 맞습니다. 다 상장이에요 올해. 네. 셋 다 그러면 흑자는 봅니까? 아니면 오아시스만 보고 있습니다. 오아시스만? 2020년도에 100억 영업이익 냈고요. 나머지 업체들은 다 지금 적자 보고 있습니다. 어째 여기만 흑자예요? 앞서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재고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아시스가 인터넷으로 상품을 팔고 있긴 한데 근데 생협 형태로 해가지고 지역 곳곳에 매장이 몇 군데 있어요. 거기서 온라인에서 안 팔린 상품들을 재고 떨이 처리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경쟁자들은 그럼 재고 남는 건 버려야 돼요? 신선한 폐기를 하는 것들이 꽤 많고요. 그리고 또 쓱닷컴은 이마트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기는 워낙에 지금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서 마켓시어를 가져오기 위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적자를 마켓컬리도 그럼 남는 거 좀 싸게 팔죠. 백화점 폐장시장 간다면 할인 딱지 붙여서 파는 거랑 비슷한 그거 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좋긴 할 텐데요. 근데 컬리도 지금 물류센터 그러니까 물류센터 지금 배송 능력을 확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장지동에 운영하고 있는 그 센터가 한 8만 건 정도 하루에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 2월 달에 오픈한 김포센터도 이제 지으면서 2배가량 늘어났는데 근데 지금 그렇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 번 더 지금 물류에 투자를 해야 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컬리
네이버나 이런 데서 메인 광고 보시면은 뭐 가입하면 불고기 1원 해준다 막 이런 것들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신규 회원들 좀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많이 마케팅을 쓰고 있다 보니까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런 네. 부분들이 비용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신선식품은 말씀하신 대로 유통 창고도 있어야 되고 소싱도 잘해야 되고 중간에 배송도 상하지 않게 잘해야 되고 네. 창고도 운영해야 되고 아무튼 굉장히 손도 많이 가고 해서 그냥 인터넷 쇼핑몰 차려서 공산품 포장해서 파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는 말씀도 들었는데 이게 그래서 과연 작은 회사들, 대기업이 아니었던 작은 회사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이야 다 경쟁을 합니다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도 해요. 올해 상장도 한다고 하니 그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도 궁금하실 테니까 어떻게들 생각합니까? 업계에서는.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형마트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네이버나 쿠팡도 이제 로켓프레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아직까지 신선식품 내에서는 압도적으로는 쉐어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마트들하고 협력을 해서 네이버 장복이라는 서비스를 런칭해서 그 안에 기존 업체들을 좀 유입을 시켰지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손들고 나서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작 자체가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게 대형마트 업체들인 것 같고 기왕 신선식품 유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점포라는 것도 사실 목이 굉장히 좋은 곳에 있는 거다 보니까 향후에 손님들이 안 와도 물류센터로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뒤집어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부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최근에는 워낙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투자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서 적자는 좀 단기간에는 개선시키긴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투자를 한다는 건 뭐 창고 내지는 트럭 이런 거 사는 거예요? 물류에서 자동화가 굉장히 많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문을 하셔가지고 그거가 배송이 될 때 저희가 장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직접 다 피킹하고 다 포장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 차량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좀 줄여진다면은 적자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퇴근길에 장 좀 대신 봐주세요 하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그냥 바로 집으로 갈 테니까 그쵸. 조금 늦게 오셔도 되니 내일 아침에 밥할 거니까 그냥 결국 인력이 다 하는 거다 보니까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유통업계에 또 어떤 이슈가 좀 있습니까? 네이버가 최근에 이제 NFA라고요.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라는 그런 내용을 구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배송 속도를 좀 높이고 물류를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그런 물류 업체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투자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CJ 대한통운하고 지분 교환한 거는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위킵 그리고 뭐 두손 컴퍼니 지금 최근에 이름을 두엔즈로 바꿨습니다만은 그 회사나 FSS 등 굉장히 조그만한 그런 풀필먼트 스타트업들이 많아요. 풀필먼트가 뭐예요? 이게 풀필먼트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주문을 했을 때 그거를 출고까지 해서 배송까지 알아서 다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창고와 배달이 합쳐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마스크를 팔고 있는 판매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저랑 계약한 택배기사님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물건을 보내려면은 이제 곤지암 같은 창고를 한번 갔다 와야 되다 보니까 배송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제가 미리 센터에다 보내놓고 대신에 보관료를 일부 지불을 하고요. 주문 들어왔을 때 바로 출고를 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략을 시켜서 그럼 나는 인터넷 여기저기에서 마케팅해서 손님들한테 팔기만 할 테니 물건 쌓아두고 배달하고 하는 거는 다 그냥 거기 어딘가에서 해주세요. 네네네. 판매자분들 입장에서는 마케팅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방도 좁고 해서 갖다 놓을 데도 없습니다. 하는 분들한테 나머지 저희가 해드릴게요 하는 게 풀필먼트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에 투자를 하면서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셀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지금 발판을 마련을 해줬고요. 그리고 신상마켓이라는 동대문에서 소싱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어요. 여기는 뭐냐면 저희가 동대문에서 옷 떼다가 팔려면 옛날에 직접 갔었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현금 거래밖에 안 되고 인터넷 쇼핑몰을 하려고 해도 그리고 뭐 낱장으로도 못 사요. 안 사고 뭐 안 팔고 칼라별로 다 사야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앱 서비스들이 몇 개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에 투자를 하면서
또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좀 진입장벽을 낮게 해주는 옷 장사하시려는 분들이 예, 여기서 떼어갈 수 굉장히 많이 있고 들어올 수 있게 그런 전 밸류 체인을 갖다가 구축을 해놓고 최근에 이제 런칭한 거는 배송까지 조금 더 쉽게 해줘서 로켓 배송에 대적할 만큼 빨리 만들어주겠다라는 동대문 그런 옷을 이제 업자들에게 파는 도매 마켓 도매상을 가지고 왔고요. 그럼 이거를 굳이 인터넷 시장이잖아요. 이것도 신상 마켓이라고 하는 것도 인터넷으로 네.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쇼핑몰 하는 분은 이 인터넷 신상 마켓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다가 네, 그림만 그대로 따다가 본인 상점에다 걸어놓으면 손님들이 그거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손님들은 그냥 신상 마켓에 가서 골라서 사면 안 됩니까? 그런 함정이 있는데 네. 신상 마켓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으셔야만 가입이 되고요. 그러니까 왜 그걸 굳이 막느냐는 거예요. 도매상 하는 분도 오셔도 되고 저처럼 그 좀 싸게 살려고 하는 개인들도 와서 사면 팔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도매상들은- 도매상 입장에서는 네. 도매로 많이 파는 것 자체가 그 도매 기능이니까요. 한 낱장은 여기도 안 팔려고 네, 한다. 낱장은 안 팔고. 아.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런 걸 하는군요. 네. 네이버도 지금까지는 가게 열고 나서 집에서 포장해서 다 보내고 그런 것도 다 일일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택배 기사님도 부르고 그거를 뒤에서 네이버가 다 해주는 걸로 바꾸고 네, 있다. 네. 실제로 이제 판매자들 분의 가장 고충이 배송 쪽이랑 네. CS 부분. 그렇죠. 예, 반품부터 반품이랑 시작해서 또 고객 뭐 불만이나 이런 아. 거 접수하는 게 가장 좀 그런 것도 대신 해줍니까? 그런 것도 대신해 준 서비스가 있긴 한데 네이버는 아직까지 그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세세한 것들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오리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업들의 이슈와 투자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카카오가 메타버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이게 대세 흐름이라서 많은 기업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영역인데 최근에 넵튠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 회사를 통해서 메타버스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해서 이게 무슨 구도인가 좀 궁금했었는데 마침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님이 이걸 주제로 갖고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카카오가 그러니까 넵튠을 인수한 거예요? 그렇죠. 인수한 건 2020년 12월 됐으니까 이제 1년 좀 넘었는데요. 예, 예. 네. 근데 이게 정말 블루칩이에요. 제가 궁금하실 줄 알고 네. 속마음을 알고 갖고 왔습니다. 그 웹툰이 네, 지금 현재 그 코스닥 상장사고 네. 한 25,000원 정도 거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 보니까. 최근 주가가 네, 예. 35,000원까지 올랐었는데 이제 시장에서 알고 있어요. 이 회사가 뭐냐면 앞으로 카카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카카오의 미래가 넵튠과 넵튠이 만들어내는 메타버스 생태계에 달려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원래 회사의 본질은 게임 회사예요. 그 게임도 그 뭐 MMORPG 뭐 이런 게임이 아니라 그 캐주얼 게임 또 카지노 게임이라고 하는 것. 네. 아주 단순한 게임. 혼자 잠깐 재밌게 놀고 맞아요, 딱 껐다가 맞아요. 또 네, 재밌게 네. 놀고 그냥 가볍게 하는. 소프트한 게임들. 예.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것은 요 캐주얼 게임이나 카지노성 게임이라고 하는 이런 게임들을 만들었던 원조격 회사, 우리나라에. 이 회사가 바로 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만들었던 한게임이라는 회사인 거죠. 한게임이라는 회사 아시죠? 알죠. 저도 고스트 오브 포커를 거기서 배웠죠. 그러니까 이제 한 게임을 알면 X세대 이상이고 예. 한 게임을 모르면 MZ세대가 되는 거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한 게임이 아니라 그 자리를 카카오 게임즈가 차지했고 그다음에 다른 회사들이 차지했는데 네. 이 넵튠이 바로 어찌 보면 이 한 게임과 카카오 게임즈라고 하는 카카오 이제 이 생태계 안에서 게임의 어떤 적통 후계자격에 해당되는 회사인 거예요. 그럼 그런 간단한 심심풀이 게임들 주로 만드는 회사였는데 네, 그렇죠. 약 1년쯤 전에 카카오 게임즈에 인수가 돼서 네. 이제 카카오 계열사 비슷하게 됐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카카오한테 돈을 받아서 예. 한 50군데 넘는 회사들의 지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넵튠이라는 회사가 네. 이제 말하자면 쩐주는 카카오고 예. 돈을 써서 회사를 사들이는 건 넵튠인데 이 회사들이 다 메타버스 회사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원래는 이제 캐주얼 게임 만드는 회사였는데 왜 메타버스에 지분을 투자하게 할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가상현실 그쵸. 같은 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의 세계가 가상현실이니까 오, 비슷하기는 맞아요. 한데 어떤 회사들을 인수했습니까?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온마인드, 맘모식스, 퍼피레드라는 회사인데 온마인드라는 것은 그 왜
저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사이더 스튜디오 X에서 만든 로지라는 그 가상 인물 있잖아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연예인, 그렇죠. 인공적으로 만든 연예인. 네. 예. 그리고 루시도 있고 레아도 있고, 예. 이른바 K 가상 인간들은 다 이렇게 2자짜리 이름인가 봐요. 이 온마인드에서는 이름이 수아입니다. 수아. 예. 네, 수아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수아가 유니티 코리아라는 회사의 광고 모델도 하는데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유니티라는 회사가 뭐냐면 덴마크에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런 메타버스 가상현실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플랫폼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게 B2B 회사예요. 이게 게임 만드는 무슨 게임 엔진을 만든다던데. 맞아요. 네, 그런 엔진들을 만드는 회사고 게임 회사가 아니라 게임 개발자들을 위해서 뭔가 제공해 주는 회사. 그렇죠. 이 회사가 없으면 솔루션이 없으니까 게임 개발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온마인드 그 유니티라는 회사의 광고 모델을 하고 있는 수아란 인물을 만드는 게 온마인드고 맘보식스에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에는 지분을 55.7% 절반 이상 투자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유니티하고 거의 흡사한 회사예요. 한국의 유니티가 되겠다는 회사. 맘모식스. 네, 여기는 맘모식스. 그럼 게임 개발을 가상현실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툴을 제공하는. 그렇죠. 네. 지금 서비스하는 거는 갤럭시티 코리아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한국의 주요 도시나 관광지에 가서 메타버스 가상현실에서 관광을 하라. 뭐 이런 거를 공급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퍼피레드라는 회사는 이 안에서 소셜 네트워크 게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게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니 인스타그램이니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흡수해서 거대한 세계가 될 것이니까 그걸 준비하는 회사가 이제 퍼피레드고 퍼피레드 M이라는 이런 메타버스형 소셜 네트워크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말하자면 알고 보니 카카오는 넵튠을 통해서 큰 그림이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걸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그게 이제 시장이 인식하게 되면서 넵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회사가 직접 하지 왜 굳이 몇 단계 거친 거잖아요. 맨 위에는 카카오, 그 밑에는 카카오 게임즈, 네. 카카오 게임즈 밑에 넵튠, 넵튠 밑에 지금 말씀하신 이 회사들이면 그렇게 중요한 거면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예. 직접 하려면 돈도 본인들이 내면서 2021년의 상황을 보면 네. 카카오는 위기 탈출 넘버원에 한 해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수를 한다 그러면 예. 카카오가 인수한다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일 텐데 그 SM을 인수하려고 굉장히 카카오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네. 대중적 인식이 있고 그게 그러니까 김범수 의장이 국회에 가서 이제 청문회까지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국감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니까 카카오가 직접 인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또 하나는 이게 약간 예. 사업적인 측면이 있는데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라이벌 관계라는 거예요. 뭐 다 알고 있죠. 네. 근데 카카오는 카카오 T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이른바 현실 세계에서 모빌리티로 무척 앞서 있고 네이버는 제페토를 통해서 메타버스 세계에서 앞서 있습니다. 네이버를 역전해서 메타버스에서 추월하려면 은밀하게 움직여야죠. 말하자면 직접 움직이는 것보다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에 거쳐서 움직여서 시장을 확보했는데 지금 그게 싹 드러나니까 그림이 다 만들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수하면 뭘 하고 싶은 겁니까?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세상을 그 메타버스가 어떤 개념인지는 알겠는데 네. 이렇게 뛰어들어서 무슨 사업을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쿠팡 같은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쇼핑하는 거 다 우리가 팔고 싶어. 우리가 배달해주고. 그럼 10원씩만 남겨도 그게 어딥니까? 쿠팡 없이 못 사는 회사 네, 세상을 그러니까 뭐 만들겠다. 될지 안 될지야 봐야 되지만 이해는 가요. 네.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근데 메타버스 사업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소비자는 뭐가 좋고 돈을 어떻게 벌어요? 요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게임이 미래다. 그리고 게임이 미래 인터넷이다. 그리고 게임이 미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다. 그 메타버스는 곧 게임으로 모든 것이 중심 모여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과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요걸 약간 디테일을 설명드리면 그 카카오의 지금 올해 가장 중요한 변화가 네. 그 남궁훈 그 전 카카오 게임스 대표가
올해부터 이제 카카오에 있는 그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의 센터장을 맡았거든요. 이 조직이 굉장히 작았어요 원래는. 근데 올해부터 굉장히 확대되면서 일종의 그 삼성그룹의 미전실 같은 느낌의 존재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중앙 컨트롤 타워가 생겼는데 그리고 남궁훈 대표가 센터장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에서 많은 것들을 풀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Z세대 이하를 보면 알파 세대라고 표현하죠. 그 세대 보면 게임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메신저와 쇼핑과 그 엔터테인먼트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알파 세대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미래의 인터넷은 우리는 이제까지는 그 각각의 서비스가 다 다른 형태로 채팅하려면 이거 쓰고 있었죠. 쇼핑하려면 저거 쓰고 그쵸. 검색하려면 또 저리 네. 갔다가 게임하려면 다시 일로 오고. 맞아요. 네. 예. 그걸 하나로 통합하게 되는 시대가 올 거고, 그게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현실에 좀 한 발 더 나가면 그 VR 같은 버추얼 리얼리티 기술까지 더해지면 미래 한 10년 뒤가 되면 모두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그 서비스를 쓰고 있을 것이고, 그 중심에는 게임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 메타버스 세계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가까이 보면 요즘 초등생들 보면 친구도 다 게임으로 사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 뜨면 그렇죠. 게임장에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네. 그 안에서 뭐든지 다 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채팅도 거기서 하고 채팅도 하고 쇼핑도 거기서 하고 심지어 공연도 거기서 보고. 그러니까 어디 다른 사이트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렇죠. 게임장 안에 네. 공연장도 있어요? 게임장 안에 공연장도 있죠. 메타버스에서 요즘 가장 각광받는 게 가상 공연인데 예. 실제 리얼 세상에 있는 스타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에서 얘기하는 게 비욘드 인터넷 또는 비욘드 모바일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현대 모바일 이후에 또는 인터넷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모두가 다 몰랐는데 네.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그거다. 이제 하나가 메타버스고 그걸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게임이고, 근데 이 게임은 이제 김범수 의장이나 남궁훈 대표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한 게임 만들었던 그 인물들은 창업자들은 카카오가 제일 잘하는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네이버가 지금 제페토에서 좀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 메타버스 경쟁에서 역전을 하겠다. 네. 그게 2022년도에 중요한 선전포고인 겁니다. 근데 게임은 각자 취향도 다르고 예를 들면 신기주 이사님하고 저하고 뭔가 채팅을 하고 싶으면 지금은 뭐 카카오톡이든 무슨 다른 메신저든 서로 각자 깔면 되는 건데 네. 대부분 깔고 있는 그게 있고요. 근데 이거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딘가 게임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삶을 살아야 되면 네. 서로 같은 게임장에 들어가야 서로 우리 채팅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태계를 만들어 놓으면 예. 그러면 그 안에서 그런 취향에 맞춰서 마치 게임과 같은 세계 안에서 소통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뭐 일단은 거기로 들어가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넵튠을 인수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의 그 진화의 예. 어떤 그 세대가 바뀌고 있는데 지금 그 변곡점의 마디에 있다고 카카오는 보고 있고, 그건 이제 카카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선수들, 글로벌한 선수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네. 그걸 준비하고 있는 방향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기를 발휘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원래 보면 이런 것도 있죠. 그 인터넷이 원래는 일하는 용도로 쓰였다가 엔터테인먼트 용도로 넘어가게 됐고, 또 한국 회사 덕분인 게 온라인 게임을 만들었잖아요. 예. PC 시절에. 예.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게임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지금 2010년대에는 이제 실리콘밸리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회사들이 또는 구글 같은 회사들이 인터넷 시대를 지배했다면 이제 다시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으로 넘어오면 그건 한국의 회사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된다는 거죠. 이런 비전까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여기서 사실은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안에 넵튠 출신 인사들이 꽤 있어요. 카카오의 그 미전실 안에. 네. 예. 그러니까 카카오가 앞으로 넵튠 또는 그 넵튠 출신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카카오 게임즈고, 카카오 게임즈 뿌리에는 또 한 게임이 있으니까 이제 예전에 한 게임 시절에 이제 원조 창업 공신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그때 같이 일했던 그 친구들. 그렇죠. 예.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남궁훈 센터장이고요. 그래서 카카오의 체제를 바꾸는데, 카카오가 이제까지 그 지난해 이제 정말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던 이유가
생태계를 만들긴 했는데 굉장히 문어밭이 확장이라는 얘기 들을 만큼 창업이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 한 예가 이제 꽃집 배달까지 카카오가 했다고 비난을 받았던 거잖아요. 네네. 그게 말하자면 어느 영역까지는 안 간다라는 거 선을 긋고 사회적 마찰을 고민해야 되는데 예. 그런 컨트롤 타워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자연 방임에서 중앙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지는 것. 그게 지난해 김범수 의장이 이제 국감에 나가서 했던 얘기가 골목 상권을 침해하지 않을게요라고 얘기했던 것이니까 그 다음엔 이른바 골목 상권이라는 리얼 세계에서 벗어나서 게임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세계로 회사의 축을 옮기겠다고 하는 거고, 네. 그걸 막 믿고 맡길 사람들이 원조 창업자 공신들인 한 게임과 카카오 게임즈의 인재들이다. 네. 이렇게 읽히는 거죠. 이 카카오 그룹의 구조는 맨 위에 김범수 창업자가 있고, 그렇죠. 그 아래 네. 카카오가 지주회사처럼 있고, 그 아래 또 카카오 게임즈가 있고, 그 밑에 넵튠이 들어가 있고, 넵튠이 또 이것저것 메타버스 회사를 인수하는. 김범수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거의 뭐 증손자의 아들뻘인데도 네. 그런데도 옛날에 자기가 고생했던 때에 그때 뭉쳤던 그 멤버들을 거기다 넣고 자기 관심사를 거기서 풀고 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 게임이 메타버스 미래가 될 것이라는 것에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아시다시피 한 게임을 네. 한 게임하고 네이버가 합병돼서 NHN이 되었었잖아요. 근데 결국 지금은 한 게임의 모태가 된 회사가 NHN으로 남아 있는데 예. 네이버는 이름을 바꿨잖아요. 네이버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합병이 결혼이라면 결혼해서 이제 정말 아꼈던 첫사랑을 빼앗긴 셈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버금가는 회사를 만들어서 게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카카오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소문이 있죠. 원래 김범수 창업자가 한 게임이라고 하는 저에게 고스톱을 가르쳐준 네. 그 온라인 게임 만들었던 분이죠. 맞아요. 그때는 맞습니다. 네이버 네. 하고 합병하지 않았어요? 그때 네이버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네이버하고 합병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그때 같이 합병하는 과정을 같이 했던 인물이 예. 남궁훈 센터장이고요. 지금 그 카카오 게임즈에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이 된. 그리고 그때부터 안에서 말하자면 네이버하고 카카오 사이에 그 노선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이버하고 한 게임 사이에. 네이버하고 한 게임 사이에 지금 이혜진 의장하고 맞습니다. 김범수 의장하고 네. 사이가 안 좋았었다. 이른바 내전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결국은 끝까지 함께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한 게임 출신들이고 대표적인 인물이 남궁훈 센터장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그러니까 인맥, 돈의 흐름, 기술에 대한 전망, 기술의 흐름 이런 것들이 지금 카카오 넵튠을 통해 다 보여주고 있는 거고 시장 밸류가 넵튠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도 그런 돈의 흐름, 사람의 흐름들을 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젊을 때 같이 일했던 팀에 있는 형이 성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게요. 아는 형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아는 형이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참 따르던 선배들이 많았는데. 진우 형. 네. 저도 의리는 꽤 지킨 편인데. 아이고 진우 형. 참,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게임이 메타버스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아침에 네. 출근하면 그 누구나 눈을 뜨면 누구나 일단 게임에 접속하고 나서 그 안에서 쇼핑도 하고 뭐 TV도 보고 할 것이다. 네. 라는 가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가 되세요? 저는 아주 동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Z세대나 알파 세대가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감성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가격 대비 가성비를 고민해서 어떤 플랫폼을 활용했는데 내가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친한 친구들 또는 내가 정말 선망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 그런 내가 즐기는 게임 또는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곳이면 시간을 무한대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남궁훈 센터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앞으로 중요한 거는 팬심의 시대고 네.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제 구매자 1인당 평균 지불액 그러니까 ARPPU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개인이 돈을 쓰는 것은 네. 다시 더 이상은 가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네.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냐 감성으로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감성으로 쓰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일 수 있어요. 게임에서. 네. 물론 이제 게임을 열심히 하는 시기가 있죠. 뭐 엄마 돈 아빠 돈으로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때야 뭐 감성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게임 공간 안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근데 그들도 어른이 되고 그들도 생활이 시작되면 아침에 게임장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거기에 정말 내가 예. 오랫동안 알았던 친구들이 여전히 있다면. 그리고 새로 만난 사람들도 그 안에서 만난다면 그게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예.
보면 현실의 친구보다 그 안에서 만난 친구들이 더 가깝고 일상을 더 공유하는 것과 같은 거죠. 신기주 기자님도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당구장부터 들어가서 한 오후 3시쯤 돼서 수업이나 잠깐 듣고 또 오고 한 적 있었죠. 예, 그러니까 당구장 친구들이 정말 학과 친구들보다 훨씬 더 가까운 친구들이에요. 그때 그 친구들 만나요 요즘? 지금 어디서 무엇 하고 있는지 연락 좀 줘라. 꼭 보고 싶다 얘들아. 그 봐요. 그러니까 그게 그 신세대들이 게임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익숙해하는 것도 맞고, 맞아요. 그들이 그쪽에서 활발한 건 맞는데. 이거는 세상을 지배하려면 30대, 40대, 50대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공간인데 그게 게임이 될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어서. 지금 이진우 형은 바로 이 컨텐츠가 게임일까를 의심하는데 게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게임을 포함한 컨텐츠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그걸 구현하려면 말하자면 지금 넵튠을 통해 인수한 메타버스 기술들이 필요하고 그걸 아주 공격적으로 확보해서 카카오가 말하자면 메타버스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2022년 원년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재밌는 세상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힌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아침 손경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